자식 농사가 최고의 노후 대책이라는 말을 참 많이들 합니다. 젊을 때 고생 좀 하더라도 괜찮다고 늙어서 기댈 곳이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부모는 길을 쓰고 자식의 집을 사주고 비싼 학원비를 대며 심지어 평생 모은 퇴직금마저 자식에게 덜컥 맡기곤 합니다. 그게 당연한 부모의 도리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돈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그 끈끈했던 혈육의 정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살의 은퇴 노인입니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피땀 흘려 모은 4억 원의 노후 자금. 그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지켜줄 가장 튼튼한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식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 노후를 더 안락하게 만드는 길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결정이 자신을 텅 빈 껍데기로 만들고 소외시키고 철저히 이용당하게 하는 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반년이 지난 후 그는 소리 높여 싸우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행동 하나로 조용히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이번만큼은 마음을 약하게 먹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아들 앞에서 그는 딱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돈은 이제 단 한 푼도 생각하지 마라. 신뢰로 시작해 실망의 댐에 빠졌다가 결국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어떻게 다시 되찾아왔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제 이름은 이문창, 올해 70이 된 노인네입니다. 젊은 시절엔 수도 설비공으로 일하며 어깨엔 철근을 메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이도록 살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오직 이 두 손으로 세상을 버텼죠. 그런데 지금 저는 집안 구석에 놓인 오래된 서랍장 앞에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누렇게 빛바랜 통장들을 하나하나 뒤지고 있는데 정작 4억 원이 찍혀 있어야 할 그 통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뭘 그렇게 찾으세요? 문가에 비스듬히 기대선 아들 지훈이가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묻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효도는 다 했다는 식이었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 통장 말이다. 그 4억 원 들어있던 거. 그거 제가 보관해 드리기로 했잖아요. 참네. 지훈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한테 잘 있으니까. 아주 안전해요. 안전하다니. 지팡이를 짚은 제 오른손에 너무 힘이 들어가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4억 원은 제가 평생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일궈낸 돈입니다. 남들은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노후가 편하다고들 하지만 저 무심한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농담인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적 저는 다약변 내리쬐는 공사 현장에서 하루 일당 20만 원을 받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했습니다. 그 시절엔 투자니 재테크니 하는 건 꿈도 못 꿨죠. 그저 한 푼 두 푼 땀방울을 굳혀 만든 돈입니다. 누군가 거저 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숫자 적힌 종이 한 장이 제가 만져보지도 못할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훈아, 그건 내 돈이야. 제가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이 거기나 여기나 똑같지. 뭘 그러세요. 아버지가 이제 나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누가 훔쳐갈 사람도 없는데. 녀석은 참 쉽게도 말하지만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지훈이는 그 4억 원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노년의 안전장치이자 몸이 아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스스로를 지탱할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겐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설 뿐이었죠. 언젠가는 치러야 할 계산의 날이 올 것임을 직감하면서요. 4억 원이라는 돈은 하루아침에 모인 게 아닙니다. 저는 1954년생입니다. 그 시절은 참 가난했죠.
신발 한 켤레도 형제끼리 돌려 신어야 할 정도로요. 18살에 설비 일을 시작해 밑바닥 조수부터 굴렀습니다. 커다란 타일을 수없이 나르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젊어서는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내를 만나 낡은 빌라에서 전세로 시작해 대출 갚고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 지훈이와 둘이 남았을 때부터는 정말 이 두 손에만 매달렸습니다. 남들은 은퇴하면 팔자 좋게 쉰다지만 저는 은퇴 후에도 막노동을 나갔습니다. 딴 이유가 아니라 마음이 편해서 그랬죠.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에 소액의 근로소득을 합치면 300만 원 남짓되었습니다. 설비업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가끔 수리 일감도 들어왔고요. 아들 대학 보낼 때 학자금 대출 한 번 안 받게 했고 장가 갈 때 아파트 보증금도 보태주었습니다. 그렇게 70살이 되던 해 통장엔 마침내 4억 원이 쌓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투자니 뭐니 하지만 저 같은 노인네에겐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가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 한 자락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고독사했는데 자식들이 계좌를 몰라 수억 원의 유산이 국고로 귀속됐다는 내용이었죠. 화면 속 차가운 예금 숫자들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걸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나도 갑자기 가버리면 평생 아껴온 이 돈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닐까. 그날 오후 저는 지훈이와 며느리 지원이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어요? 지훈이가 들어오며 건성으로 묻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탁자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내 평생 모은 거다. 4억이야. 통장을 받아든 지훈이의 눈이 눈에 띄게 반짝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는 다 보았습니다. 며느리 지원이도 옆에서 싱긋 웃더군요. 아버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모으셨어요? 그들 부부의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걸 압니다. 아이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허덕인다는 거려. 그래도 저는 입을 뗐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깜빡거린다.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할까 무섭고 도둑이라도 들까봐 겁나니 너희가 종보관에 다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믿었습니다. 자식을 이만큼 키웠으면 혈육의 정이 가장 확실한 담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보관할게요. 지훈이는 호기롭게 가슴을 쳤고 지원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요. 아버님, 식구끼리인데 이게 아버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돈이잖아요.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당시엔 이게 바로 자식 농사지라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마지막 비바람을 막아줄 지분기와 한 장이 벌써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요. 돈을 맡기고 처음 석 달은 평온했습니다. 지훈이는 가끔 들러 국수 한 그릇 같이 먹어주었고 며느리도 손주 민준이를 데리고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번에 차를 좀 바꾸려고요. 민준이 학원 데려다 주려면 큰 차가 필요해서요. 제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차 사는 거야 자기들 일이지만 아들이 물어오니 아버지로서 응원해주고 싶었죠. 그래, 차가 있으면 편하겠지. 전화기 너머 지훈이의 목소리가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 무리하는 건 아니고 아버지 예금에서 취등록세랑 선수금으로 2천만 원만 좀 쓸게요. 나중에 차차 채워놓을게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녀석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다 그런 거죠, 뭐. 다 그런 거지. 그 5글자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알았다고는 했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수백 번을 뒤척였습니다. 4억 원이 큰돈 같지만 저에게는 병원비고 요양비고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지훈이가 또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지, 이번에 지원이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당장 생활비가 빠듯해서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금액은 말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제 통장에서는 또 4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물꼬가 한 번 트이니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가지가지였습니다. 민준이 피아노 학원비, 영어 캠프 비용, 아파트 대출 금리가 올라서 메꿔야 한다는 핑계, 자동차 할부금까지 매번 2천, 3천만 원씩 빠져나가더니 반년 만에 제 4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지원이도 점점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올 때마다 아버님, 이 돈 그냥 둬봤자 뭐 하세요? 저희 좀 도와주시는 게 남는 거죠.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마치 그 돈이 원래부터 자기들 것인 양 말이죠. 참다 못해 제가 슬쩍 말했습니다. 이건 내 노후 자금이다. 아껴 써야 해. 그러자 지훈이가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아버지,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우리가 남인가요? 돈이 누구 주머니에 있든 똑같은 거지. 저는 더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효도라는 사탕 발림을 하고 있었지만 속내는 약탈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을요. 제 통장은 그들의 현금 인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돈을 빼갈 때마다 그들이 늘 걱정 마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지 말아야 할 말이 자식의 걱정 마라는 소리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배가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쇠갈고리로 내장을 훑어내리는 것 같은 고통에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전화기까지 기어가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너무 이른 시간에 미안하다. 아버지가 배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참겠다. 병원 좀.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가쁜 숨만 몰아쉬는데 수화기 넘어 지훈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출근해야 해서요. 지원이도 민준이 학원 보내느라 바쁘고 도저히 짬이 안 나네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른 노인이 배를 움켜쥐고 허리가 굽어 있는데 택시를 불러주겠다니요. 결국 남에게 기대는 것보다 스스로를 구하는 게 빠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위출혈이라고 하더군요. 당장 입원해서 수술해야 한다는데 수술비와 입원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든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문제없다. 나에겐 통장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통장과 비밀번호가 지훈이 손에 있다는 사실을요. 다시 전화를 걸어 병원비를 위해 예금을 써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 대단한 돈이라고 그러세요. 그냥 일단 카드로 긁으시거나 건강보험 처리하면 되잖아요. 저도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아버지가 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라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이 그들 손에 들어간 이상 천륜도 선택사항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제 병원비로 돈을 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오후 지원이가 외국인 간병인 한 명을 구에다 붙여놓고는 얼굴 한번 비추고 쌩하니 돌아갔습니다. 아버님, 간병인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간병인은 밤에 제가 몸을 뒤척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차가운 형광등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춥다는 것을요. 다행히 소식을 듣고 달려온 조카 성민이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큰아버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형님 참. 화내지 마세요. 제가 전문 간병인 알아봐 드릴게요. 성민이가 구해준 간병인은 아주 세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간병비가 400만 원이나 들었죠. 이 돈은 당연히 지훈이가 내야 할 돈이었지만 결국 성민이가 대신 처리해 주었습니다. 한 달 입원과 치료를 마치고 나니 지난 1년간 아끼며 모은 제 연금이 싹 비어버렸습니다. 더 기가 찬 건 지훈이가 뒤늦게 100만 원을 보내며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걸어 다니시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쓰시면 어떡해요. 성민이도 조카 노릇 좀 해야죠. 조카 노릇이라니. 이게 아들이 할 소리입니까? 전화기 너머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묵묵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운명의 고삐를 다시 쥐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이들에게 쓰이다 버려질 현금 인출기 신세가 될 뿐이라고요.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잃은 노인에게 남은 소망이 무엇일까?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말동무 한 명, 아플 때 곁을 지켜줄 사람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조차 해주지 않는 일을 누구에게 바라겠습니까? 조카 성민이가 병문안을 왔을 때 한 제안을 했습니다. 큰아버지, 제 친구 아버님이 최근에 들어간 요양원이 있는데 시설이 참 좋아요.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실래요? 요양원. 예전에는 그 단어만 들어도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네들이 가는 처량한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홀로 누워 있어 보니 아무도 없는 집보다 차라리 요양원이 해방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뒤 성민이와 함께 그곳을 찾았습니다. 도심 근처의 실버타운 형태였는데 제가 살던 낡은 빌라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정원에는 꽃과 나무가 가득했고 노인들은 바둑을 두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시로 돌며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네더군요. 방은 깨끗했고 냉난방 시설도 완벽했습니다. 하루 세끼 균형 잡힌 식사가 나오고 의료진이 늘 대기하고 있었죠. 옆방 어르신께 비용을 물으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관리해주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좀 넘게 들어요. 내 건강 지키고 편하게 지내는 건데 이 정도 돈은 아깝지 않지라고 하시더군요. 3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혼자 있다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돈이라 생각됐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엔 제 돈을 쓴다고 눈치 줄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며 결심이 섰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지훈이와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이미 변질됐다는 걸 압니다. 그날 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나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3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차가운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너무 많으시네요. 거기 가셔봤자 똑같아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이나 들 텐데 무슨 돈으로요? 내 돈으로 가겠다는 거다. 내 돈 써야 내 마음이 편하지. 돈이라니요. 통장 저한테 있잖아요. 아버지,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채기를 박았습니다. 네가 안 돌려주겠다면 내일 당장 은행 가서 분실 신고하고 새로 만들 거다. 수화기 넘어 소리가 끊겼습니다. 한참 뒤 녀석이 툭 내뱉더군요. 아,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에 오히려 제 마음이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팡이를 짚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신분 확인을 하더니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통장을 분실하셨나요? 요즘 어르신들 예금을 자제분들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확인해 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실 신고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새 통장을 만들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새 통장을 손에 쥐는 순간 마치 감옥에서 풀려난 것 같은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곧바로 요양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남이 아닌 제가 저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새로 만든 통장은 무거웠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죠. 4억 원 중 남은 돈들이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규칙적이었고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스트레칭을 하고 오후엔 바둑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곳에서 태블릿 PC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르신, 요즘은 이걸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도 다 봐요. 안 배우면 손해라니까요. 간호사 소희 씨의 말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70평생 남의 말만 듣고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싶었죠. 그 사이 지훈이 쪽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다시 빌며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예전에 이문창은 죽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제 얼굴과 자존심, 그리고 목숨줄을 스스로 되찾았습니다. 돈이 내 손에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말, 예전엔 속물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뼈에 새겼습니다. 늙어서 무서운 건 자식이 불효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양원 테라스 흔들의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내가 이겼다. 돈을 지켜서가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생활 6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는데 소희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심장이 잠시 뛰었지만 담담하게 일어났습니다. 입구에 지훈이가 서 있더군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집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참 썰렁해요. 예전 같으면 그 말에 마음이 녹았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썰렁하다고.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땐 안 그랬냐? 지훈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안 돌본 게 아니라 요즘 좀 형편이 좋아져서 다시 모시러 왔어요. 이제 효도 좀 하려고요. 저는 허 웃었습니다. 70년 세월의 고단함과 새로 얻은 냉철함이 섞인 웃음이었죠. 지훈아, 효도라는 건 거래의 도구가 아니다. 4억을 맡겼던 건 널 믿어서였는데 넌 그 믿음을 어떻게 썼냐? 내 스스로가 더 잘 알 거다. 녀석은 입을 벙긋거리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돈은 이제 내 손에 있고 내 인생도 내 손에 있다. 이 돈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쓸 거다.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짐도 안 될 테니 걱정 마라. 지훈이는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멀어지는 그 뒷모습이 옛날 대학 보내던 시절보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혈육이라고 해서 다 따뜻한 건 아니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70 먹어서 무슨 낙으로 사느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낙으로 산다고요. 젊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모은 그 돈은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내 노년을 존엄하게 지켜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식은 산이고 기댈 곳이라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몸이 아프고 약해졌을 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내 손바닥 안의 통장이고 내 머릿속에 명확한 정신이라는 것을요. 늙어서 자식이 효도 안 하는 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스스로 결정할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제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고 친구들과 웃고 내일 먹을 점심 메뉴를 고민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제 인생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문창,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미덕이라고들 하지만 현실은 늘 기대와 다릅니다. 돈과 천륜이 얽혔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요? 스스로 퇴직금을 관리하며 주체적으로 사는 이 선택이 이기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현명한 것일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으며 견디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르신처럼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큰 이정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께 이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